미 증시가 나흘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7,223으로 마감해 7,200선을 회복했으며 지난 한 주 동안만 10% 급등해 4개월 내 최고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예멘에서 자살 폭탄 사고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나 관광을 갔던 한국인 4명과 예멘인 1명이 숨졌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현지 영사를 급파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LG경제연구원이 뒤늦게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마이너스 2.1%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이에 앞서 삼성경제연구소와 현대경제연구원은 각각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2%로 대폭 낮춘 바 있습니다. 일반인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행 4년 만에 폐지됩니다. 개인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마저 사라져 앞으로는 기본 세율로 과세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뉴욕 증시는 확실히 잘 보낸 것 같던데요. 현재 시각으로 지난 13일 다우지수가 7,223으로 거래를 마쳐서 주간 기준으로 무려 9%나 급등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나스닥과 S&P 500 역시 10% 이상 오르면서 4개월 내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때문에 이번 주에 기술적 반락이 진행이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베어마켓 랠리가 이어질지 관심이 큽니다. 자, 보다 자세한 글로벌 시황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4월 연속 계속 상승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사실은 굉장히 좀 등락이 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밀렸다가 다시 보합권까지 오르면서 결국에는 사흘째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가장 큰 뉴스로는 역시 이제 미국 금융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이었는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JP 모건 그리고 시티에 이어서 지난 1월과 2월에서의 어떤 실적이 생각보다 좀 좋을 것이라고 발표한 점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없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머크와 같은 그런 제약사들이 그 M&A 재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오르면서 전반적으로는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굉장히 그 장중 조정에 그치면서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하는 이 강세의 모습을 유지를 해 주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많은데요. 바닥에 왔다고 보십니까? 그 중장기적으로 완전한 바닥이다라고 보긴 다소 어렵긴 합니다만 네. 분명히 그 근처에는 지금 좀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해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지난 저점을 두고 이게 단기 저점이냐 또는 뭐 단순한 베어마켓 랠리를 위한 어떤 그런 좀 의미 없는 그런 저점이냐라는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 것인데요. 네. 아무래도 공통적으로도 그러나 좀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일단은 아주 최악은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여전히 이제 금융 위기와 같은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역시 어떤 그 최악을 지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근처로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대를 얻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악재의 강도 측면에서 다소 이제 여유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 그다음에 JP 모건 같이 지난해에 완전히 좀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그 미국의 금융주들이 조금은 올해 실적이 어떤 극단적인 악화에서 좀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이 악재가 있습니다만 그 악재에 대한 강도가 조금은 완화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 S&P 금융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만 무려 36%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 바닥 논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과거에 이렇게 미국 금융주가 급반등하는 경우 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과매도권에 진입한 이후에는 상당히 7주에서 8주 정도의 어떤 그런 랠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비록 이것이 다시 전저점 위협받는 상황으로 되돌아온다 하더라도 7주에서 8주 정도의 어떤 베어마켓 랠리라고 한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 바닥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동시에 보니까 미국의 1월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계속해서 괜찮은 신호들 아닌가 싶어요.
예, 이제 지난 1월 달에 미국의 어떤 무역 수지 적자가 이제 6년 만에 최소인 360억 달러로 기록을 했습니다. 네. 수출입은 결국에는 이제 6개월째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이 잘 되었다라기보다는 이 수입 감소폭이 빨랐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해외 어떤 그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 수입에서의 어떤 감소폭이 더 빨랐다는 점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 수요가 감소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부정적이지만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하고 캐나다, 멕시코와의 어떤 무역 적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일본, 캐나다, 멕시코 입장에서는 부정적이지만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여유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제 달러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의 달러 강세를 용인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로 전환될 수 있는 우려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최근에 그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유럽에서는 또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스위스 프랑마저 지금 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또 스위스 프랑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가장 큰 의미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주춤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난해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완전히 급격하게 좀 급증하던 어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조금은 주춤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이제 미국 달러, 그다음에 유럽의 스위스 프랑,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엔화가 이 환율 시장에서만큼은 굉장히 안전자산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들 통화가 약세를 보인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좀 이렇게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계기가 경기가 이제 일단 빠르게 악화됐다라는 점도 있겠지만 이 중앙은행들이 개입 가능성을 높여지면서 그동안에 있어서의 어떤 그 자금의 일반적인 어떤 쏠림 현상들이 조금은 좀 진정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25bp 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스위스 프랑의 강세를 막기 위해서 일단은 좀 그 개입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위스 프랑이 유로화 대비해서 약세를 보였고 달러화에 대해서도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에는 이 동유럽 국가, 특히 이제 유럽 지역에서 이 낮은 금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는 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프랑의 약세는 이 동유럽 국가들 내지는 지금 차입금 상환의 압력을 받고 있는 이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한 좀 호재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시아 시장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 주말 아시아 시장이 대체로 강세였는데요. 일본 니케이의 경우에 거의 5% 이상 급등하면서 마쳤단 말이에요. 네. 배경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일본 주식시장이 다른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약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동안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 반등 전까지 일본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26년 내 최저치였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영국 같은 나라들이 대체로 이제 12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데 비해서 일본은 26년 내 최저치로 밀리면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주식시장 반등과 함께 이러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시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의 역시 소비 지표 개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이 최근 들어서는 이 수출에 의해서 굉장히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당초 예상보다 양호하게 발표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밸류에이션입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이 청산 가치를 의미하는 PBR이 1 미만으로 떨어진 국가는 일본하고 싱가포르 이 두 나라 정도인데요. 예. 일본의 PBR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기준으로 0.8배. 한국과 비교해보면 이 한국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이 1.0배였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본의 PBR이 1배 미만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주가를 일단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일본 증시가 좀 강세를 보일 확률도 높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달러화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선호 현상, 그다음에 엔화화의 어떤 선호 현상이 좀 진정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 그동안의 어떤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이런 일본 주식시장의 강세 흐름은 미국 주식시장의 반등과 함께 조금 더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중국 쪽으로 가보죠. 중국 전인대가 드디어 지난주에 이제 폐막을 했습니다. 결국 추가 경기 부양책은 나오지가 않았는데요. 향후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아주 뚜렷하게 이제 새롭게 발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네. 이것에 따라서 중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구체적인 소식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멘텀 자체는 상당히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전인대 이후에 이제 주목할 변수로는 역시 이제 실적이 있는데요. 당장 이번 주는 아니지만 3월 하순부터 해서 4월까지 중국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실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방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만큼 어떤 모멘텀 측면에서 강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주가가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재로서의 영향력도 상당히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중국 자동차의 판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업체들의 1, 2월 달의 실적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의 실적과 향후 전망이 중국 주식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국내 주식시장, 특히 자동차라든지 어떤 이 중국 관련 수출주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국발 증시 모멘텀이 좀 약해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 증시도 그동안 중국발 호재로 인해서 올랐던 상승폭을 조금 반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 이어갑니다. 서울경제신문 이현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달 2일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그에 앞서서 지난 주말에는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였었죠.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인 것은 일단 정상회의에 앞서서 회의 안건들을 조율하기 위해서였었는데요. 이번에 모여서 총 8가지 조항의 합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일단 보호주의를 배격하자, 보호주의 말고 자유무역주의를 이어나가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부실자산 처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산관리공사죠. 캠코의 IMF 당시 대우채 등 그 부실채들을 처리했던 노하우를 일부 반영을 시켰고요. 세 번째로 기존에 발표했던 재정지출 정책을 이행하자. 또 모든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확장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자. 여기에는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 정책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취약한 신흥국들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국제금융 시스템 규제도 이번 기회에 강화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제금융 시스템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를 등록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의 신흥국들의 참여를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선진국 외에 신흥국들의 의견도 좀 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보호주의 같은 것은 좀 피하고 적극적으로 무역을 확대해서 이번 위기를 넘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역시 그 금융위기 해법을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시각차는 여전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건지요? 예, 이번 회의가 원론적인 수준으로밖에 흐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바로 이런 이견 때문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금융위기의 진앙지로 꼽히고 있죠. 그래서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재정 확대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수치는 GDP의 2%까지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위기의 불씨는 미국이 제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산업부터 개혁을 해야 하고 그래야 금융시장이 원래 시스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개혁에 초점을 맞추자 이런 부분에서 이견이 컸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양쪽 모두 할 말이 별로 없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 지출을 얼마나 해야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 개혁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건지를 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양쪽 다 말잔치만 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죠. 예. 자, 미국 시장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융주간지죠. 배런에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미국의 금융 시장에서 투톱으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기사를 냈는데요. 지금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 IB들이 많이 쓰러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군데를 이렇게 꼽은 거는 일종의 굳히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런 해석이 가능할 만도 한데요. 예. 일단 주가부터 보면요. 올 들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58%나 상승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7% 상승했고요. 비슷한 업계에 있는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73%,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9%입니다. 너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배런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총 3가지 이유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회사 모두 1분기에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흑자를 규모가 분기별로만 그런 게 아니라 회계연도 전체를 봐도 흑자 규모가 상당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 들어가면요. 경쟁사에 비해서 부동산이나 회사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번 위기의 거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런 위기에서 약간 비껴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를 보면 최근에 미국 재무부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두 은행 모두 아주 양호한, 우량한 은행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시티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결과가 정부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결과가 나온 것과 아주 대조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이유를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배런의 결론은 그겁니다. 두 회사가 나중에는 골드만삭스가 리만 브라더스나 메릴 린치가 없는 투자은행 업계의 최대 강자가 될 것이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소매 주식 거래 강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한편 우리나라는 무디스가 다시 국가 신용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가 신용 등급 좀 A2에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지금 더 떨어질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입니다. 지금, 그래요? 예, 무디스가 연례 회의를 하겠다 그러는 게 18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낮아 보이고는 있지만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가 최근에 피치사가 국내 은행의 재무 건전성들을 보고 좋지 않기 때문에 등급을 내린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무디스 같은 경우도 국가나 아니면 회사 아니면 은행 같은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을 조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코노미스트 같은 외신들이 잇따라 한국 때리기에 나서면서 한국의 외채 상환 능력을 전 세계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그 상황에서 무디스가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좀 주목이 되고요. 물론 신용평가 회사의 신용등급 그 기준 자체가 좀 약간 왜곡된 것 아니냐. 그리고 항상 뒷걸음을 치고 있다. 네. 예측이 아니라 이미 위기가 발발하고 나서야 해석을 내린다. 이런 것 때문에 네. 약간 의심이 되는 구석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3대 신용평가 회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디스의 움직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 신용등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북한 문제가 될 텐데요. 북한이 개성공단 그 통행을 재차단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3일부터 시작해서 오늘로 나흘째인데요. 지금 개성공단이 문을 연 게 2004년이니까 5년 만에 최대 위기가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최근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뭐 통행 제한을 하고 잇따라 돌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좀 골치를 썩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오늘로서 나흘째로 2차 통행 제한에 들어간 것인데 오늘 오전 9시에 600명이 또 방북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 방북자들은 또 어떻게 될 건지며 지금 현재 이미 북한에 들어가 있는 760명 같은 경우는 지금 신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통행 제한을 했을 때 아무 대책 없이 당하기만 했다가 이번에 또 재발 방지 약속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방북을 허락한 것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지만 정치적인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거든요. 시계 제조업을 하거나 아니면 의류 가공을 하거나 이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회사들이 물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상태가 일주일만 지속되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계속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사업을 더 이상 하겠다는 기업이 없는 것 아니겠냐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정부로서는 뭐 국민의 안전도 고려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사정도 또 들어야 되는 딜레마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자, 수출 기업들이 요즘에 경기 침체 때문에 해외 주문량이 줄어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서울경제신문이 100대 수출 기업 설문을 해보니까 환율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답변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환율 안정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조사인데요. 100대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경제신문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일단 지금 환율 자체는 엔화 강세나 위안화 절상이 수출 기업들한테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엔화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전기, 전자, 디스플레이 분야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위안화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과의 선박 부문 경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 상황에 안심만 할 수는 없는 게 환율이 워낙에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는 단순히 이제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움직임에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를 위해서 지금 기업들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요.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것 혹은 급격하게 내리는 것은 기업들을 운영하기에 좋지 않으니까 완만하게 안정화시켜줄 것을 일단 가장 먼저 요구했고요. 두 번째로 일단 무역금융같이 자금 지원, 자금이 요즘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자금 지원에 좀 더 정부가 신경을 써주고 그다음에 한미 FTA 조기 비중 등을 통해서 통상 조건도 좀 좋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내놓았습니다. 네, 수출 지원책뿐만이 아니라 지난 주말에 정부에서는 세제 개편안도 하나 함께 내놨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굳이 3.15 세제 개편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은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중과세를 폐지하는 것이에요. 보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소개하신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이 가장 중심되는 내용인데요. 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에서는 투기 가능성을 우려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세금을 매겼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다 이렇게 정의를 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공약들을 하나씩 지키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2주택자에는 50%, 그다음에 3주택자 이상에는 60% 세율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좀 실감이 안 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주택이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집값이 1억에서 2억으로 오르면 총 1억의 양도 차익이 남지 않습니까? 네. 그 1억의 양도 차익의 50%, 즉 절반을 국가가 가져가는 거의 몰수에 해당하는 세금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번에 이제 고쳐서 기본과세, 즉 기본 세율, 즉 6에서 35% 정도를 1주택이든 2주택이든 아니면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그렇게 기대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숨통을 틔우는 것까지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의미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 했던 대못을 이번 기회에 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징벌적 세금은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나와도 시장 반응이 적을 수 있지만 만약에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부동산 값이 좀 꿈틀거리는 시기가 되면 투기를 다시 부추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2주택, 3주택자들이 나타나고 주택을 사자마자 곧 팔아치우면서 양도 차익을 얻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정부가 다시 또 양도세를 높인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냉탕온탕 정책이 될 수가 있겠죠. 예, 효과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부동산 쪽 이야기뿐만이 아니라요. 보니까 기업의 투자 늘리고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세제 지원책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예,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임시투자세 공제에 3년간 연평균 투자 규모를 초과해서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를 추가로 공제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신규 투자에 대해서 기존에도 세액 공제를 해서 세금 혜택을 보게 해줬었는데 이번에 10% 더 추가로 공제를 해줄 테니까 투자를 더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잡쉐어링에 대한 겁니다. 임금 삭감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움직임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런 움직임에 동참을 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임금액의 50%를 1,0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 주겠다. 즉 임금이 깎이더라도 세금을 깎아주는 세금을 좀 더 이렇게 할인해주는 금액을 통해서 임금을 보전해주는 효과를 나타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제 세제 지원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동산 활성화랑 똑같은 해석이 가능한데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늘리는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지만 투자 활성화를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시간 이현성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은행 업종의 랠리로 주요 지수가 10% 안팎의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주 상승분 지키고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번 주 특별히 주초에 은행 업종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17일과 18일 양일간 FRB의 금리 결정 기구인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니까 회의 결과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슈앤 마켓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